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정치 고수,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의 출간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수진 앵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낸다고 합니다. 제목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혼자서 쓴 건 아니고요. 공저입니다. 나경원 의원, 심평 변호사,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한 겁니다. 대신 특별히 표지에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만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얼굴 옆에 있는 글귀를 한번 볼까요? 네, 탄핵 전국에서 전개된 이 엄청난 반전의 파노라마는 87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사의 함성이다. 네, 불법계엄을 87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화하려는 건지 도대체 책을 낸 의도가 뭔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 비상계엄이 87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87 체제가 뭔지는 알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87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그 체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서 많이 한계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2.12 쿠데타 군사 반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체제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군을 투입한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책을 내는 행위나 이런 것들, 또 옆에서 권유한 사람들, 공저자들 다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반성해야 된다. 말 그대로 책 제목대로 이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 뭐 여기에 참여한 많은 공저자들은 이제 87년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선제가 이제 정치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비록 비상계엄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국가적 불행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87 체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다시 민의가 반영된 그런 우리 손으로 우리 대통령 그런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그 변곡점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낡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헌법 개정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그런 내용으로 책 출간의 의미는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나온 책 출간 소식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책의 출간을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획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공저자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책은 출판사가 기획했거나 아니면 지금 저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권유해서 아마 그 한 파트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자신의 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변호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결정적인 정책 사건이어서 이걸 변호하고 끌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또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이 책을 내는 행위 이외에 또 다양한 형태의 본인을 변호하고 또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우리 당의 이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김나연 그래가지고 김기현 대표 또 나경원 대표 윤상현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저지를 위해서 가장 이제 엄동설안에 열심히 뛰었던 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저자가 돼가지고 낡은 이제 87년 헌법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큰 변화의 어떤 서막을 올려보자 그런 예. 의미에서 뭐 시작은 했지만은 이 책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저자로 참여했다고 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이틀 후면 나올 이제 헌재 심판 뭐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뭐 예. 추측하는 것은 난 좀 섣부르다고 봐요. 예, 저는 다른 분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를 위반한 혐의로 헌법재판을 받고 있고 그 결과가 곧 나오는데 지금 체제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책에 이름을 올린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책 구독자랄까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라고 할까요? 소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본인이 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계엄령을 선포할 게 아니라 개헌 논의를 불붙였어야죠. 오히려 대통령이 그 체제 극복을 위해서 개헌하자고 발언을 하고 그걸 여야 지도자들에게 호소했으면 이 진정성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말로는 87년 체제 극복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위는 역사적 퇴행, 위헌적인 퇴행으로 갔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정치에 대한 뭐 여러 많은 언론의 이제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제 간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간저 정치가 본격화돼서 엄청난 이제 혼란과 또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커다란 연일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저도 뭐 이 방송에서도 간저 정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은 정말 간저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도 배제한 가운데 철저하게 본인이 쉽게 말하면 숙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저 책 한 권 발간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의 전면에 서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예. 저는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기를 알리는 그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전날까지 청와대에서 기각일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해외 순방 준비까지 했다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네. 지금 한남동 관저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뭐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 3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은 기각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오판이 그 사실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오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국회에서도 부결될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했다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결과적으로 8대0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충격받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전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은 그런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의 이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적어도 3명 정도는 기각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2017년의 헌법재판관 판결에서 배운 게 없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분들이지 성향에 따라 그 위헌 위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지명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편 안 들어준다. 이건 헌법에 따른 결정만 남았다. 저는 법리와 예.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분하게 결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내용은 언론에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17년처럼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현재 심판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다시 이제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가 돼가지고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면은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조직이 대통령실 그런 스텝 참모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부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만일 그때는 이제 사실상 기각될 거라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워낙 철통 막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확신을 줬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그 참모들 일부는
실추된 대통령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가장 우방으로서의 어떤 수준 높은 그런 대통령의 위상을 같이 뭐 동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국 순방 준비도 일부 들어갔던 것도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뭐 그렇듯이 지금도 용산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얼마 전까지 이제 비록 현재 기일을 확정은 했지만은 5대3 대도록에 걸려가지고 예. 아무런 지금 헌재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대세적인 불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또 지지층의 그런 결집된 여론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각적인 아마 대통령 복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5대3 되도록 이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이야? 그러면 4월 18일 넘어가는 거야? 와,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런 궁금증과 불안감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 교착 상태가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애초에 교착 상태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애초부터 5대3 그 교착 상태는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8대0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했고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이 사건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저는 논쟁을 벌인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논쟁을 예. 벌인 사안들이 있다면 그건 제외시키고 판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국회에서 소추한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거기서 이제 걸러서 명백히 위헌 위법하고 중대한 대통령 파면의 사유가 되는 것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걸르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있었을지 몰라도 기각이냐 파면이냐를 가지고 5대3으로 갈려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본 건 호사가들의 예. 잘못된 예측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우상호 대표의 뭐 호사가들의 예측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그때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과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때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원내대표 사령탑이 우상호 대표였어요. 저 양반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그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충분하게 기다리면서 그 자연스럽게 당시도 새누리당의 당내 친박 비박 간의 그 분열 갈등이 결론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그때 그런 상황을 딱 기다렸다가 그걸 탄핵 소추로 우상호 대표가 당시에 기다렸다.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맞아떨어지고 그 헌재 심판 나올 때까지도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 현 체제처럼 막 그냥 난리를 떠지 않았어요. 이 5대3을 흔히 말하는 이 지금 되도록의 진원지도 민주당입니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또 지난 28일 날 금요일 날 72명의 초선 의원을 대표하는 뭐 15분 정도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마흔액 재판관을 갖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줄탄핵으로 가겠다. 장관들 전체를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30일까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마흔액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 결심하겠다. 그럼 한덕수 불과 당시 복귀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럼 불과 지금 4월 상간에 이게 지금 헌재가 선고 기일 확정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한 사람 40억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만일의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 5대3 이 지금 되도록 교착 상태라는 것은, 이거는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 진영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급하고 다급하니까 그런 정치적 행위가 나온 겁니다. 아니, 헌재를 압박하는. 아니 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우려를 표시하고 압박한 그런 언술들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5대3이라는 정보를 민주당이 먼저 입수해서 먼저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불안한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걱정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과잉 행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내일 모레면 이제 결과가 발표되니까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번에도 무슨 견해가 나누어져서 경론을 벌였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대 0으로 합의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우상호 대표는 8대 0 그동안에도 전원일치 가능성 줄곧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고 하신 김에 그러니까 또 이제 해주시죠. 저는 근데 궁금합니다. 헌재가 선고 기일이 이렇게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연된 사유가 이제 재판관들 간에 많은 이견의 이런 차이를 좁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4일 이 심판 자체도 좁혀진 현재 재판관들의 그 이견을 이걸 좀 일치되는 의견으로 다시 이제 정리가 된 가운데 예.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5대 3의 되도록의 교착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이 쫓긴 이제 4월 18일이면은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야 되니까 또 일주일 전에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손을 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심판 기일이 확정된 건지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우상호 대표는 자신 있게 8대 0이라 그러지만 저는 요 근래 이게 재판정의 분위기는 그렇게 8대 0을 그렇게 완전하게 자신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8대 0은 아니고 7대 1 정도입니까? 저는 뭐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팽팽하게 5대 3, 4대 4로 팽팽하게 입장이 나눠져 있다면 절대 이번 주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더 끌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대행이라든가 그때도 2명인가가 임기를 만료하기 사흘 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4월 18일로부터 사흘 전에 판결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내려졌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굉장히 느려진 거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때는 마지노선보다 상당히 빨리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합의된 견해가 도출됐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제 옆에는 2017년 탄핵의 그 중심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또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었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